한국, 중국 따라하니? 이젠 거짓말까지 하네? 트럼프는 말귀를 못 알아먹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미국이 70년간 독점한 기술이야. 그런데 불과 12시간 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란이 공습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도 못 바꾼 전쟁판, 180도 뒤집어 엎어버린 대한민국 괴물 게임 체인저,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합동 무기기획 통합 책임자 제이슨 크라우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꽤 거창해 보이는 직함을 달고 있죠. 쉽게 말하면 미군이 앞으로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떤 체계를 굴릴지 그 큰 그림을 짜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에는 이란의 최근 군사 동향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었고, 발표자는 국방 싱크탱크 소속 미사일 분석관 에단 로웰이었습니다. 30대 후반, MIT 출신의 공군 기술정보 분석관을 거친 엘리트였죠. 머리가 좋은 만큼 자존심도 단단한 친구였습니다. 에단이 레이저 포인터로 슬라이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란 방공망 재편 이후 중동 전역에서 미사일 방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모두 긴급 도입 물량을 늘리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국산 미사일 체계 이야기가 나오자 에단의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한국제 체계가 일부 중동 국가에 납품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간 거지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이나 사드가 예산에 안 맞으니까 싼 대체제를 고른 거죠. 싼 대체제. 그 표현이 회의실에 가볍게 깔렸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조립 잘하고 가성비 좋은 나라가 시장에서 틈새를 찾은 거라고 봤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한국이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드라마, 무기는 글쎄 그냥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만드는 정도 아닌가 하는 느낌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이틀쯤 지났을 때 저한테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걸프 해안 일대의 대규모 공습 작전을 준비하다가 개시 48시간 전에 돌연 작전을 철회했다는 정보 분석 자료였어요. 철회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항모를 전개한 것도 아니고 외교 채널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원인 추적에 들어갔죠. 첫 번째 분석은 단순했습니다. 이란 내부 권력 다툼으로 작전 승인이 지연됐다는 해석이었어요. 두 번째는 러시아 측이 뒤에서 자제를 요청했다는 외교 정보. 그런데 세 번째 보고서.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국방정보국 내부망에서 올라온 기술 분석 메모였는데 이란 지휘부가 작전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예상 피해가 계산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습 대상 지역에 배치된 방공 체계의 요격 패턴이 이란 측 시뮬레이션 모델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 방공 체계에 탑재된 유도 알고리즘의 원산지가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더 파고 들어가니까 비슷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더군요. 지난 몇 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교전 결과가 예상을 빗나간 케이스들. 그중 상당수의 한국산 유도 체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지 않은데 실전 데이터를 보면 이상하게 교전 결과가 꼬인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알고 있는 전술 교리대로 움직였는데 방어망이 마치 그걸 미리 읽은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느낌. 아시겠죠? 저는 에단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자료들 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에단도 표정이 묘하더군요. 크라우스 책임자님, 저도 그 보고서 몇 건은 봤습니다. 근데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하드웨어 성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 한국의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많다는 건 알아. 그런데 에단, 자네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지? 싼 대체제라고 했잖아. 에단이 입술을 한번 꽉 다물었습니다. 그 표현은 좀 성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꽤 무겁게 들렸어요. 에단 로웰이라는 사람이 자기 분석을 쉽게 번복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상부 지시가 떨어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 합동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하라는 내용이었고 에단이 분석팀 대표로 합류하게 됐죠. 사실상 반강제였습니다. 에단 본인은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까지 가서 뭘 검증하겠냐는 표정이었죠. 출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 보안 메일함에 발신자 불명의 내부 메모가 하나 도착해 있더군요. 암호화 등급이 상당히 높았고 본문은 단 2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상대 지휘 체계를 흔드는 계산법을 수출한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계산법. 하드웨어가 아니라 상대의 머리를 흔드는 구조.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던 렌즈가 어쩌면 처음부터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조립 잘하고 가성비 좋은 나라.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어떤 두뇌가 숨어 있었다는 것. 에단의 얼굴에 번졌던 당혹감이 고스란히 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출장이 단순한 검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3월 초의 공기가 생각보다 차갑더군요. 에단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착륙하기도 전에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특유의 방식이죠. 상대를 만나기 전에 숫자로 먼저 윤곽을 잡아두는 겁니다. 크라우스 책임자님, 한국 방산 수출 총액이 지난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수출 품목 중 완성 무기보다 소프트웨어 탑재 체계 비중이 이상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은 유보합니다. 다만 하드웨어 마진이 더 큰데 왜 굳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 건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기 장사라는 게 결국 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한국은 마치 철 안에 들어가는 두뇌를 따로 떼어서 파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방산통합시험센터는 충청남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한참을 더 달려야 나오는 구릉지대 한가운데였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3차례, 휴대폰은 당연히 반납이었고 에단의 노트북도 별도 보관 처리됐습니다. 에단이 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남의 나라 시설이니까요. 우리를 맞이한 사람이 윤서진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인상이었어요. 첫인상이 좀 독특했습니다. 군 출신 엔지니어들 특유의 딱딱함이 아니라 대학 연구실에서 갓 나온 사람 같은 부드러운 말투였거든요. 다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아주 오래 들여다본 사람 특유의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죠. 악수를 나누고 브리핑룸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했습니다. 보통 방산업체가 외국 검증팀을 맞이하면 뭘 가장 먼저 보여줄까요? 무기 스펙표입니다. 사거리 몇 킬로미터, 탄두 중량 몇 킬로그램, 유도 정밀도 CP 몇 미터, 숫자로 깔아놓고 우리 물건이 이만큼 좋다고 증명하는 거죠. 미국 방산업체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 바닥의 문법이에요. 그런데 윤서진이 스크린에 띄운 첫 화면은 스펙표가 아니었습니다. 교전 흐름도였어요. 파란색 화살표와 붉은색 화살표가 시간축을 따라 교차하는 다이어그램. 공격 측이 탐지하고 추적하고 발사하고 요격당하고 방어 측이 감지하고 판단하고 교란하고 대응하는 전체 흐름이 한 장의 그림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실례지만 무기 성능 브리핑이 아닌 건가요? 윤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능은 이 흐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설명하기 전에 그 무기가 놓이는 판의 구조부터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웰 분석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투기는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에단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어요.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중우세 플랫폼이죠. 네, 미국식 정의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윤서진이 화면을 한창 넘겼습니다. 전투기는 칼입니다. 미사일은 팔이고요.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누가 상대의 판단을 먼저 오염시키느냐, 거기서 갈립니다. 판단을 오염시킨다. 저는 그 표현에서 멈칫했습니다. 군사 분석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방산업체 엔지니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관통력이 몇 밀리미터네, 레이더 탐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상대의 판단을 오염시킨다는 건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전,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에단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직 회의적이었어요. 당연하죠. 말로만 거창하게 포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시험동으로 이동해서
시뮬레이션 시연을 봤는데 KF-21 계열 차세대 기체의 회피 기동 패턴을 보여주더군요. 대형 스크린에 3차원 공간이 렌더링되고 파란색 기체 하나가 적 미사일 3발을 동시에 회피하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행 경로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회피 기동이라면 급선회, 배럴롤, 고도 급강하 같은 패턴이 나와야 합니다. 각지고 날카롭고 기계적인 궤적이요. 그런데 스크린 속 기체는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미사일 3발을 전부 따돌렸습니다. 궤적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슨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한국 전통 그림에서 보이는 그 구름 문양 있잖아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애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행 경로가 왜 장식 미술 같죠?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이라지만 전투기 회피 기동이 구름 문양이라니 좀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윤서진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곡선은 한국 전통 운문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학 때문에 이 경로를 채택한 게 아닙니다. 윤서진이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같은 회피 기동 궤적 위에 3가지 수치가 겹쳐서 표시됐어요. 난류 발생 개수, 적 추적 센서의 각도 변환 속도, 그리고 미사일 유도 컴퓨터의 반응 지연 시간. 이 곡선은 자연 기반 최적화 패턴입니다. AI가 수천만 회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찾아낸 경로인데, 놀라운 건 이 곡선이 난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적 추적 센서의 각도 변환을 가장 크게 강제하고 미사일 유도 컴퓨터의 재계산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궤적이라는 겁니다.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화가 결과적으로 한국 전통 운문과 거의 동일한 공률을 가진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애단의 코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도 등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윤서진의 눈빛을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자연을 관찰하고 곡선으로 담아낸 그 감각이 현대 전투기 알고리즘의 최적화와 정확히 겹쳤다는 이야기. 감각이 곧 공학이 되는 순간을 저는 그때 처음 목격한 겁니다. 애단이 한참 동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최적화 연산 수렴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이면 우리도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 왜 미국에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윤서진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초기 조건 설정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 측 회피 기동 알고리즘은 직선 기동에서 출발해서 변형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곡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점이 다르면 AI가 수렴하는 해도 달라지거든요. 시작점이 달랐다. 미국은 직선에서, 한국은 곡선에서 출발했다. 그 차이가 수천만 회 시뮬레이션 끝에 완전히 다른 답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출국 전 받았던 그 메모를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상대 지휘 체계를 흔드는 계산법을 수출했다는 그 문장. 겨우 첫 번째 브리핑이었는데 그 수수께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로 사흘간의 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경남 시험장이었어요. 한국 남쪽 해안 가까운 산지에 자리 잡은 곳인데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미사일 최종 조립 라인과 실사격 시험장이 한 울타리 안에 있었고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데만 차로 10분이 걸리더군요. 애단은 도착하자마자 생산 라인 구조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품이 수입이고 어떤 부품이 국산인지 그 비율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안내를 맡은 현장 책임자가 클립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유도 제어 모듈부터요. 핵심 칩셋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애단을 제어 모듈 조립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죠. 애단이 부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질문을 쏟아냈는데 그중 하나에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제어칩 어디 제품입니까? 국산입니다. 국산이요. 이 등급의 군용 반도체를 한국에서 자체 설계합니까? 책임자가 애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설계뿐만 아니라 웨이퍼 공정, 패키징,
검증까지 전부 국내에서 합니다. 예단의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군용 등급 제어칩이라는 게 민간 반도체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작동해야 하고 진동과 충격에 견뎌야 하고 전자기파, 교란 속에서도 오작동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칩을 만드는 업체가 손에 꼽혀요. 그걸 한국이 통째로 내재화했다고요. 둘째 날은 대전의 국방연구소였습니다. 여기서 예단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윤서진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는데 주제가 갑자기 반도체 수출 규제 쪽으로 넘어가더군요. 로웰 분석관님, 혹시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일 기억하십니까? 어렴풋이요. 불화수소 같은 소재였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때 한국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방산 쪽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서진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크라우스 책임자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ITAR,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걸 수십 년째 몸으로 맞아왔습니다. 특정 등급 이상의 기술은 이전 자체가 안 되고 라이선스 생산조차 핵심 부분은 블랙박스로 묶여서 오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팔 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엔진 열어보지 마라. 소스코드 접근하지 마라. 유지보수는 우리 업체를 통해서만 해라. 이게 미국 방산 수출의 기본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조건을 수십 년간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윤서진이 연구소 회의실에서 띄운 슬라이드 한 장이 답이었습니다. 핵심 두뇌는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 그게 슬라이드 가운데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윤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내려온 원칙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일본의 소재 규제, 이런 외부 압박을 겪을 때마다 저희는 하나씩 내재화했습니다. 처음엔 소재였고, 그 다음은 설계 도구, 그 다음은 검증 체계, 지금은 유도 제어 알고리즘의 핵심 연산 구조까지 전부 자체 개발입니다. 예단이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건 좋은데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사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효율적이죠. 평시에는요. 윤서진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 짧음 안에 담긴 무게를 예단도 느꼈을 겁니다. 평시에는 효율적이다. 그런데 전시에는 공급망이 끊기고 동맹이 자기 물량 먼저 챙기고 부품 하나가 안 와서 수십억짜리 무기가 고철이 되는 순간이 오면 효율이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셋째 날 평택 생산 라인에서 왔습니다. 예단이 미사일 성능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그 옆에 묶여있던 문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유지보수 계약 없이도 운용 가능한 자립형 제어 구조 설명서. 보통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면 구매국은 반드시 미국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 정기 점검. 이게 전부 미국 손을 거치게 돼 있어요. 무기를 샀는데 열쇠는 파는 쪽이 들고 있는 구조인 거죠. 한국산 체계는 달랐습니다. 그 설명서에는 구매국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핵심 모듈을 현지에서 교체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단이 설명서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뭐가요? 이 구조대로면 구매국이 한국 없이도 무기를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해방이에요. 미국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기를 팔면서 상대에게 자립할 수 있는 구조까지 넘겨준다고요. 장사꾼 관점에서 보면 바보짓이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이 없으면 지속 매출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구매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쟁이 나고 공급선이 끊기고 전화기 아무리 돌려도 부품이 안 올 때 한국산 무기는 혼자서도 돌아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을 선택한 거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생산 라인 한쪽 구석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현장 기술자 한 분이 낡은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연식이 수십 년은 돼 보이는 수공구들이 들어있더군요. 녹이 슬었지만 손잡이 부분만은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그분을 소개하며 말했어요. 30년 넘게 이 라인에서 일하신 장인이십니다. 그 기술자분이 예단을 보며 느릿느릿 말씀하시더군요.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부품이 없었어요. 그래도 살려야 했죠. 고장나면 직접 깎고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돌아가게 해야 했어요. 그때 몸에 밴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가게 만든다. 이게 우리 설계의 뿌리입니다. 애단이 통역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냥 가만히 서서 녹슨 공구와 반들반들한 손잡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은 압도적인 자원과 기술로 최고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없는 데서 시작했고 막히면 뚫었고 끊기면 스스로 이었습니다. 수출 통제를 당하면 내재화했고 소재가 막히면 직접 만들었고 전쟁의 기억이 설계 철학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 시스템이 된 나라.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산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시찰 사흘째가 끝나고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진 수석 엔지니어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시험장도 연구소도 생산 라인도 아니었어요. 대전 국방연구소 지하 2층에 있는 보안 분석실이었습니다. 출입 절차가 달라졌더군요. 지문 인식의 홍채 인증까지. 예단과 제가 들어가기 전에 별도의 비밀 취급 서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방 안에 대형 모니터 4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가운데 원탁의 서류 바인더 3권이 놓여 있었어요. 윤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동 실전 운용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건 설계와 구조였고 오늘 보실 건 그 구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입니다. 예단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그 친구가 진짜로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현장 시찰이나 브리핑은 결국 포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하죠. 숫자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모니터에 뜬 건 걸프 해안 일대의 방공 작전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시간축을 따라 색깔이 다른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파란색이 한국산 체계의 작동 기록이었어요. 천궁 계열 방공 체계, 천무 계열 다연장 타격 체계, 공대지 유도 미사일, 그리고 소형 감시 드론망. 4가지 체계가 각각 다른 운용 주체에 의해 배치돼 있었는데 타임라인을 보는 순간 예단과 저는 동시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수출 무기라는 건 구매국이 개별 체계를 사서 자기네 교리에 맞춰 각각 운용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패트리엇대로, 프랑스산 함대공 미사일은 그것대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긴 하지만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는 4가지 체계가 마치 한 사람의 사지처럼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이 먼저 탐지하면 방공 체계가 즉시 추적 모드로 전환되고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격 체계가 선제 억제 사격 좌표를 잡고 동시에 공대지 미사일이 발사 원점을 향해 경로를 계산하는 흐름. 4개의 점이 하나의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단이 모니터에 거의 코를 박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이 동기화 프로토콜 누가 설계했습니까? 저희 연구소입니다. 구매국 현지에서 이 수준의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까? 한국군 운용관이 상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지 운용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자립형 제어 구조, 그게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예단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한 손으로 이마를 짚는 동작, 그 친구가 정보를 소화하기 힘들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두 번째 바인더를 열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걸프 해안 공습 작전 철회건, 제가 워싱턴에서 처음 접했던 바로 그 사건의 정밀 분석 자료였어요. 한국 측이 중동 운용국으로부터 받은 사후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었는데 결론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이 공습을 취소한 이유가 요격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방공 체계가 무서운 이유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명중률이 높으니까 공격을 못한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란 측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나타난 현상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파동을 발사하면 방공 체계가 요격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첫 파동의 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방어망이 실시간 재배치되면서 두 번째 파동의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파동은 더 처참했고 네 번째를 보낼 수 있는 발사 원점 자체가 역추적당에 노출되는 구조였어요.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공격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격할수록 불리해지는 전장.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단이 바인더에서 고개를 들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윤서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때 분석실 안쪽에 앉아있던 한국군 장교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계급장으로 보아 대령이었고
실전 운용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윤서진이 소개했죠. 그분이 예단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발사한 순간 다음 수를 전부 읽히는 구조가 무서운 겁니다. 상대가 첫 발을 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세 번째 수까지 계산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그걸 쏘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체스가 아니었습니다. 체스는 한 수씩 번갈아 두지만 이건 상대가 한 수를 두는 순간 다음 세 수가 동시에 닫히는 구조. 바둑으로 치면 한 점을 놓는 순간 사방이 막히는 그런 포석이었어요. 예단의 안색이 하얘졌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형광등 아래에서도 보일 만큼 혈색이 빠졌더군요. 그 친구가 20년 넘게 미사일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위협이었을 겁니다. 더 세게 때리는 무기가 아니라 때리는 순간 자기가 벌거벗겨지는 구조. 폭발력이 공포가 아니라 계산이 공포인 체계. 세 번째 바인더를 넘기기 직전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파견 나온 관찰 장교였어요. 한국 측 브리핑에 참관 자격으로 동석해 있었는데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애단이 충격받은 기색을 보이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제 감상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애단이 고개를 돌렸고 일본 관찰 장교가 느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 방산을 볼 때 오해했습니다. 겉보기에 정교한 도자기 같았거든요. 아름답고 깔끔하고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구조더군요. 도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 용광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비유가 묘하게 정확했어요. 겉만 보고 판단했던 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이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깔끔하게 생긴 무기를 보고 성능표의 숫자를 보고 가격표를 보고 그 정도면 대충 알겠다고 생각한 거죠.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조립 잘하는 나라 아닌가. 그런데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대의 판단을 오염시키는 알고리즘, 공격할수록 공격자가 불리해지는 방어 구조,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돌아가는 자립형 체계, 겉은 도자기인데 속에 용광로가 들어있는 나라. 회의가 끝나고 분석실을 나오는 길에 애단이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는 연구소 부지를 둘러싼 산등성이가 보였고 3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자 애단이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크라우스 책임자님, 저 워싱턴에서 한국제 미사일을 가격만 싼 대체제라고 했었죠. 그랬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대체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류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단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상한 분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를 처음 마주한 사람 특유의 조용한 경외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20년을 미사일만 봐온 사람이 자기가 미사일을 보는 틀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그 옆에 서서 같은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중률이 높아서 무서운 게 아니었구나. 쏘기 전에 이미 지게 만드는 구조가 무서운 거였구나. 한국은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애단이 워싱턴에 중간 보고서를 송신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안 채널을 통해 32페이지 분량의 현장 검증 중간 보고서를 올렸는데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 방산 체계는 단순한 가성비 무기가 아니며 통합유도 구조와 자립형 운용 체계에서 미국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전략적 깊이가 확인된다. 추가 정밀 검증을 건의한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 등급의 보고서는 상부에서 24시간 이내에 회신이 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든 일정을 연장하든 아니면 즉시 복귀하라고 하든. 그런데 이틀째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애단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감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드디어 회신이 왔는데요. 보고서 내용 중 한국 측 자립형 제어 구조 관련 평가를 하향 조정하라. 현지 데이터의 해석 범위를 기술적 사실 확인에 한정하고 전략적 함의에 대한 평가는 본부 귀환 후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 애단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 뒤에 서서 같은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축소 보고하라는 뜻이었어요. 애둘러 썼지만 본질은 그거였습니다. 한국이 자립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리지 말라는 것. 애단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크라우스 책임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해석할 것도 없어. 불편한 거지. 한국이 자립하면 미국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도 좀 씁쓸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 통제 구조의 일부였으니까요. 합동 무기기획 통합 책임자라는 자리가 뭡니까? 미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떤 기술을 동맹국에 팔고 어떤 조건으로 묶을지를 설계하는 자리예요. 제가 20년 넘게 해온 일이 바로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한국이 그 구조 바깥에서 자기만의 체계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게 왜 불편한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상부의 압박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단이 보고서를 올린 직후부터 워싱턴 방산 로비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예단의 동료 분석관이 보안 메신저로 알려왔는데 펜타곤 주변 싱크탱크 몇 곳에서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브리핑 자료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방사능 엔진 자립도가 낮다. 전투기 엔진은 여전히 미국 G 계열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미국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정비 인프라는 미국 업체 네트워크 없이 지속 불가능하다. 결론, 한국은 부분적 역량 강화를 이뤘으나 체계 완결성은 미국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 없이는 못 간다. 예단이 그 자료를 받아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제 보고서에 대한 카운터 브리핑입니다. 제가 한국 체계의 자립성을 높이 평가하니까 그 반대 논리를 깔아놓는 겁니다. 누가 뿌린 건지 알 수 있어? 확인은 안 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로비 측에서 제 보고서 초안을 받거나 상부가 흘렸거나 둘 중 하나죠. 예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숫자로 증명한 결과를 올렸더니 워싱턴에서는 그걸 깎아내리는 자료를 같은 시간에 유통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분석관에게 이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예단을 진정시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묶어두려 한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뭘까?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이 이미 묶어둬야 할 만큼 멀리 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예단의 보고서와는 별개로 제 개인 분석 파일의 해외 무기 구매국 사례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실제로 전시의 독립 운용이 가능한지 케이스별로 추적해봤습니다. 결과가 참담했어요. F-16을 도입한 어떤 중동 국가, 전투기 32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비업체 계약이 중단된 사이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는 미국산 함정 방어 체계를 도입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이 미국 측에만 있어서 긴급 상황에서 패치를 적용하지 못한 채 3개월을 버텼어요. 또 다른 나라는 미국산 정밀유도 무기를 실전에 쓰려 했지만 GPS 군용 코드 접근 권한이 제한돼서 정밀도가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로 발사해야 했습니다. F-16, 32대 가동률 40%, 함정 방어 체계, 패치 불가, 3개월, 정밀 유도 무기, GPS 제한, 정밀도 절반. 무기를 샀는데 전쟁이 나면 무기가 안 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파는 구조가 사실은 동맹국의 군사, 주권을 담보로 잡는 구조라는 걸 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구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고요. 무기를 사되 심장은 직접 만들겠다. 엔진이 안 되면 엔진부터 시작하겠다. 소프트웨어가 막히면 소프트웨어를 짜겠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만들어 보겠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 수석 엔지니어와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윤 수석님,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한국이 엔진 자리, 핵심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 정비 체계 완전 내재화까지 전부 이루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윤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크라우스 책임자님, 저희한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뜻입니다. 어떤 뜻이죠? 아직 안 해봤다는 뜻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그 한 문장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반도체가 막히면 반도체를 만들었고, 소재가 끊기면 소재를 개발했고, 수출 통제를 당하면 내재화했고, 전쟁의 기억이 설계 철학이 됐고, 그 철학이 세계 어디서도 혼자 돌아가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한다가 아니라 안 해봤으면 일단 해본다. 일단 만들어보고 돌려보고 고쳐보고 다시 돌리면서 완성해나가는 방식. 그 방식이 지금 미국 방산 로비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방식이 퍼지면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 종속 구조가 무너지거든요. 한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자립형 무기 체계가 중동으로, 동남아로, 동유럽으로 퍼져나가면 그 나라들도 더 이상 미국 열쇠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자립의 모델을 수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단이 그날 오후 숙소 로비에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크라우스 책임자님, 저는 분석관입니다. 제 일은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상부가 축소하라고 하든
로비가 카운터를 깔든 제 보고서에서 한 글자도 바꿀 생각 없습니다. 에단의 눈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져 있었어요. 브리핑룸에서 싼 대체제라고 말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직접 보고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 서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묶어두려 하는 건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묶어둘 수 있는 시기는 한국이 아직 해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해버렸어요. 만들어버렸고 돌려버렸고 수출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조용한 실행력이 어쩌면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로 이동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주관하는 해상 통합훈련에 참관, 자격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윤서진 수석 엔지니어가 전해줬는데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미국 검증팀에게 실제 훈련을 열어준다고요. 그것도 유무인 복합편대 운용훈련을. 보통은 자국 기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데 한국이 그걸 보여주겠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보여줘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거나. 제주 남방 해상 훈련 참관은 해군 지휘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갑판 위로 3월에 바닷바람이 거셌고 수평선 너머로 구축함 두 척과 초계함 한 척이 전개돼 있었어요. 에단은 쌍안경을 들고 갑판 한쪽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기대와 경계가 동시에 섞인 얼굴이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지휘함 전투정보실 대형 스크린에 전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유인 전투기 2대와 무인 드론 6대가 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눈에 띈 건 드론의 배치였어요. 6대가 일렬이 아니라 유인기를 중심으로 비대칭 산계 형태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농구에서 포인트 가드 주변으로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유동적이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의도 아래 묶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가상적기 4대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상황. 유인기 조종사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종사가 드론 3번, 4번, 좌측 경계 전환이라고 말하기 직전에 3번과 4번 드론이 이미 좌측으로 선회를 시작한 거예요. 에단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금 조종사가 명령하기 전에 드론이 움직인 겁니까? 전투정보실에 있던 한국 해군 작전관이 대답했죠. 네, 정확히는 0.8초 먼저 기동을 개시했습니다. 0.8초요. 그건 사전 프로그래밍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사전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에단이 고개를 돌려 윤서진을 봤어요. 윤서진은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이건 감정을 읽는 마술이 아닙니다. 조종사의 시선 추적 데이터, 조종 간에 가해지는 손 압력의 미세 변화, 호흡 패턴, 그리고 해당 조종사의 과거 임무 히스토리, 이 4가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신경망에 입력해서 조종사가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릴지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걸 의도 예측 체계라고 부릅니다. 의도, 예측. 여러분, 이게 뭔지 감이 오시나요? 조종사가 적기를 발견하고 머릿속으로 전술을 짜고 입을 열어 명령을 내리기까지 보통 1초에서 2초가 걸립니다. 그 1초 안에 조종사의 눈이 어디를 보는지, 손의 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숨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그리고 이 조종사가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종합해서 기계가 조종사보다 0.8초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에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웃지 않았어요. 워싱턴에서였다면 기계가 조종사의 마음을 읽는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겠죠. 하지만 지금 스크린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눈앞에 두고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적 미사일이 유인기를 직접 조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신호가 감지된 순간 드론 편대가 일제히 반응했는데 그 반응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드론 1번과 2번이 유인기 전방으로 돌입하면서 전자전 교란을 펼쳤고 동시에 3번과 4번이 미사일 발사 원점 방향으로 역추적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5번과 6번은 유인기 양 측면에서 궤적을 교차시키며 적 미사일의 추적 레이더에 다중표적 혼란을 유발했어요. 유인기는 그 사이 아무런 회피 기동 없이 가장 안전한 교전창으로 유도돼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된 시간 0.3초. 작전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드론 편대가 위험축을 먼저 차단하고 유인기에게 최적 교전창을 열어줍니다. 조종사는 판단과 발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에단이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미국도 유무인 복합 편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충성된 윙맨 프로젝트라고.
몇 년째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접근법은 무인기 숫자를 늘려서 화력을 보강하는 방향이거든요. 드론을 더 많이 띄워서 더 많이 쏘고 더 넓게 커버한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연결의 질이었어요. 드론 6대가 조종사 1명의 의도를 읽고 그 의도가 실현되기 전에 전장을 재배치하는 구조. 인간의 판단과 기계의 속도가 0.8초의 간극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체계. 이건 무인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가장 먼저 지운 나라가 이기는 전쟁의 문법이었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뒤 윤서진이 우리를 지휘함 내부의 소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의도 예측 시스템의 핵심 연산을 처리하는 유로모픽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회로 설계만이 아니에요. 기판에 사용되는 특수 금속의 순도가 연산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에단이 물었죠. 어떤 금속입니까? 히토류 계열 특수합금인데 이 금속의 정제 공정이 핵심입니다. 순도가 99.999%에서 99.9999%로 올라가면 칩 연산 지연이 약 30% 줄어듭니다. 그 정제 기술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윤서진이 잠깐 멈추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민간 배터리 소재 업체입니다. 에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배터리 양극재 정제 과정에서 확보한 초고순도 금속 정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올리기 위한 기술이었는데 저희 연구진이 이 정제 공정을 유로모픽 칩 기판 소재에 적용한 겁니다. 민간에서 출발한 기술이 군사 시스템의 심장이 된 거죠.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전투기 드론의 두뇌를 만들고 있다. 2차 전지 공장의 정제로에서 나온 금속이 조종사의 의도를 읽는 칩의 핵심 소재가 됐다. 배터리를 만들던 손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칩을 빚고 있었다. 에단이 한참 동안 창밖의 바다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내려갑니다. 인터넷이 그랬고 GPS가 그랬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군요. 민간 기술이 군사로 올라가는 겁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저희는 그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갈고 닦은 기술이니까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이미 검증이 끝나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조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소재, 정밀화학, 조선, 통시. 민간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기술들이 하나하나 군사 체계로 흘러들어가면서 다른 나라가 따라하려 해도 민간 산업 기반 자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기만 잘 만드는 나라는 무기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가 무기의 토양인 나라는 산업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진화합니다. 한국은 군대가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산업 전체가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지휘함을 내리면서 에단이 제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크라우스 책임자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건 한국이 숨겨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봐서입니까? 저는 제주 바다를 한번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안 본 거지. 처음부터 눈앞에 있었어.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펜타곤 방향으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더군요. 불과 열흘 전에 이 길을 지나갈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조립 잘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강, 같은 도로, 같은 가로등인데 제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에단은 귀국 즉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초안은 67페이지 분량이었는데 첫 장 요약문의 첫 줄이 이랬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상대가 싸우기도 전에 확률표를 바꾸는 나라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에단이 진짜로 달라졌구나 하고 느꼈어요. 확률표를 바꾼다. 보통 무기 분석관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고 관통력이 몇 밀리미터인지를 따지는 사람이 확률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무기 자체가 아니라 전쟁의 구조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비공개 안보 브리핑은 그 주 수요일에 잡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국장, 방산정책자문관, 그리고 싱크탱크 대표급 인사 8명, 펜타곤 지하보안회의실, 긴 원탁 양쪽으로 15명이 앉았고 에단이 발표자로 섰습니다. 에단은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현장 검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현재 미국이 분류하고 있는 기술, 등급 체계 안에 넣을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첫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안경 너머로 예단을 보며 말했죠. 로웰 분석관, 한국의 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등급 체계를 운운할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엔진도 자체 개발 못하는 나라가 합참 전략기획국장이 거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좋은 하청업체입니다. 우리 설계를 가져다가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체계 설계 역량은 다른 문제죠. 좋은 하청업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의 효율적인 생산기지였어요. 예단이 열흘간 직접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도 기존 프레임이 이렇게 단단한 겁니다. 예단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트북을 열더니 준비해 온 도식 하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 가운데 원 하나가 있었고 그 원에서 4개의 가지가 뻗어 있었어요. 각 가지 끝에 적힌 것들, KF-21 계열 곡선 회피 패턴, 자립형 반도체 제어 체계, 중동 교전 취소 사례, 유무인 의도 예측 시스템. 4가지가 따로따로 놓여 있으면 각각 흥미로운 기술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단이 중앙의 원을 클릭하자 4가지가 하나의 공통 원인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드러났어요. 극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 설계에 집착. 예단이 한 항목씩 짚어갔습니다. 곡선 패턴. 미국은 직선에서 출발해서 회피 경로를 변형하지만 한국은 곡선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최적해가 다릅니다.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자립형 반도체.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와 일본의 소재 규제를 수십 년간 맞으면서 핵심 칩셋을 설계부터 검증까지 전부 내재화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종속 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그 구조 바깥에서 독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방산 정책 자문관의 펜이 멈췄습니다. 중동 교전 취소. 이란이 공습을 철회한 이유는 단순 요격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방어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 안에서는 공격을 할수록 공격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집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싱크탱크 대표 한 명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유무인 의도 예측. 한국은 드론 숫자를 늘리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조종사의 의도를 0.8초 먼저 읽어서 인간이 판단하기 전에 전장을 재배치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핵심 칩은 민간 배터리 소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예단이 한 박자 쉬고 원탁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4가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착하는 나라입니다. 막히면 뚫고 끊기면 이으며 없으면 만듭니다. 이 집착이 수십 년 동안 겹겹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분류조차 못하는 체계가 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질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냉담함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걸 마주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요. 대통령에게 한국 방산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예단의 보고서가 위로 올라간 거였죠. 냉담하게 반응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결국은 이 내용을 더 위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의 당시 서류를 내려놓았던 그 싱크탱크 대표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 바로 옆 소회의실. 예단과 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예단 옆에 앉아 보조 설명을 맡았고 예단이 발표를 이끌었어요. 대통령이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설명해봐. 한국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예단을 받고 예단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전쟁 운영 문법 자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법이라고? 네. 미국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힘으로 억제하는 문법을 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상대가 싸우기도 전에 계산이 안 되게 만드는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무기의 힘이 아니라 구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사간 나라는 미국 없이도 전쟁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어요. 자료에서 눈을 떼고 예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옆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에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단순한 방산 수출국으로 분류하시면 늦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무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자료를 덮었어요.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쪽이랑 별도 채널 열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국가안보보좌관이 즉시 메모를 적기 시작했고 에단은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에단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열흘 전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펴며 숫자를 정리하던 그 에단이 지금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국이 왜 무서운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돌아온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에단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한 번. 에단이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건 미사일이 날아가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기도 전에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확률표를 이미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표를 바꿀 수 있었던 건 전쟁의 기억에서 시작된 집착이 반도체가 됐고 소재가 됐고 알고리즘이 됐고 마침내 전쟁의 문법 자체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 본능이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 비웃었던 사람이 끝에 가서 직접 설명하러 간 거예요. 백악관 브리핑이 끝나고 일주일. 워싱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펜타곤 내부 회의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에는 한국이 방산 문서에 등장할 때 항상 동맹국 생산, 파트너 또는 아시아 태평양 하위 공급망이라는 분류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단의 보고서가 상부를 거치고 난 뒤부터 회의 자료, 어딘가에 독자 변수라는 표현이 슬그머니 끼어들기 시작하더군요. 독자 변수. 이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여러분은 아실까요? 미국 국방분석 체계에서 독자 변수란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한 행위자가 아니라 자체 논리로 움직이며 미국의 전략 계산의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러시아가 독자 변수이고 중국이 독자 변수예요. 그 목록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합참 전략기획국에서 내부 지침이 하나 내려왔어요. 향후 동아시아 무기시장 분석 시 한국 방산 체계의 통합 운용, 구조 및 자립형 제어 아키텍처를 별도 항목으로 평가할 것. 이전에는 한국산 무기를 분석할 때 사거리, 탄두 중량, 가격 같은 개별 스펙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계 구조 자체를 따로 들여다보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에단이 들고 간 보고서 한 권이 미국 국방부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바꿔놓은 겁니다. 변화는 미국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사우디 국방부 조달국이 한국 방산업체에 새로운 형태의 문의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문의가 단순했죠. 이 미사일 몇 발에 얼마냐? 납기는 언제냐? 가격표가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문의는 달랐어요. 운용 자립성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구매 후 소프트웨어 주권이 우리 측에 완전 이전되느냐? 통합 제어 구조를 현지 교리에 맞춰 재설계할 수 있느냐? 가격을 묻기 전에 구조를 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더군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방공체계 도입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요청한 자료가 유지보수 자립 운용 매뉴얼이었다는 정보가 왔어요. 노르웨이 국방부는 한국 해군 체계의 유무인 통합 운용 구조에 대한 기술 교류를 비공식 타진했고요. 하나같이 무기의 화력이 아니라 무기를 둘러싼 구조의 자립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제가 20년 넘게 일하면서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냉전 종식 후 러시아 무기의 투매, 중국의 저가 공세, 이스라엘 드론의 부상. 하지만 그때마다 바뀐 건 시장 점유율이었지 시장의 규칙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하고 있는 건 달랐습니다. 무기를 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 화력 경쟁이 아니라 자립 경쟁. 한국은 시장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문법을 다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에단이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83페이지. 그 친구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보고서였을 거예요. 저한테 검토를 부탁했고 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에단이 직접 쓴 결론 문단이 있었어요. 분석관이 보고서에 개인 소견을 넣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에단은 넣었습니다. 한국제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는 폭발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가
다음 선택지를 잃게 만드는 구조적 압박이다. 한국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가 싸울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나라다. 그리고 이 능력의 원천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극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집착이다. 저는 그 문단을 읽고 나서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죠. 에단의 결론이 맞았습니다. 지난 열흘간 제가 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의 기억에서 시작된 야전 정비 철학이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가게 만든다는 설계 원칙이 됐고, 미국의 수출 통제와 일본의 소재 규제가 핵심 두뇌는 남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집착을 심었고, 그 집착이 반도체 자립, 소재 자립, 소프트웨어 자립으로 하나씩 실현됐고, 민간 산업에서 검증된 배터리 기술, 정밀화학, 반도체 공정이 군사 체계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상대의 판단을 오염시키는 알고리즘이 됐고, 공격할수록 불리해지는 방어 구조가 됐고, 조종사의 의도를 0.8초 먼저 읽는 체계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그저 인상적인 기술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부 이으면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가 보여요. 제어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구조 설계의 집착.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술적 성취가 결국 그 한 줄로 모이더군요. 며칠 전 에단이 퇴근길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책임자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국을 처음부터 제대로 봤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좀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아마 아무것도 안 달라졌을 거야. 왜요? 한국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건 우리가 안 봤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안 멈췄기 때문이거든. 우리가 봤든 안 봤든 한국은 똑같이 만들었을 거야. 막히면 뚫고, 끊기면 잇고, 없으면 만들면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에단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처음 브리핑룸에서 에단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한국제 미사일은 가격만 싼 대체제다. 그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었죠.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변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부품 없이 무기를 살려야 했던 기술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집착이 70년을 관통해서 지금 이 순간 미국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됐고, 알고리즘이 됐고, 전쟁의 문법이 됐고, 마침내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눌렀다면 한국은 구조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기 전에 이미 게임의 규칙을 고쳐놓는 나라. 강대국들이 한국을 분류하려 할 때마다 분류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나라. 그게 제가 직접 보고 온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합동 무기기획 통합 책임자 제이슨 크라우스입니다. 20년 넘게 세계의 무기를 분석하고 평가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세상이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알아챘을 때는 이미 한국이 다음 장을 쓰기 시작한 뒤일 겁니다.